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직장인 사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 그 단어가 있죠. 바로 번아웃.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이고 정신적 측면 양쪽 모두에서 극도로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증상. 자, 이게 바로 번아웃의 정의죠.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이 번아웃이란 용어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1974년 미국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덴버거가 약물 중독자들을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그 과정에서 점점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가 완전히 소모돼서 극단적인 무기력감을 겪을 때를 두고 이 용어를 사용한 데서 유래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아웃에도 우리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지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번아웃의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국형 번아웃의 증상들, 그 위험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번아웃이라는 건 도대체 왜 오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측하세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오로지 일만 해서 바로 이 측면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무기력을 느낄까요?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감과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어떤 일에 전문가가 이미 되었거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그 일을 아주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지만 그 일을 잘 해놓고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잘하고 문제없이 하는데도 조금도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결국 그 일을 잘 해야 하는 의미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번아웃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달리는 말에 더욱 채찍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게 아니라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해야 돼. 우리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더욱더 채찍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끝은 없는 거예요. 일에서 번아웃이 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일상에도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일들까지 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은 뭘까요? 인간의 자살을 연구하는 많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인간은 절망감에 의해서 자살한다기보단 무망감에 의해서 자살한다 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10대, 20대에는 스스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물론 그만큼 따라서 혼란스럽죠. 하지만 장년, 그리고 노년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매번 그렇게 모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전반부의 시점에서 알아낸 행복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면서 새로운 에너지와 동력을 얻죠. 그런데 번아웃은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좋아하고 행복한 일들,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무망감으로 이어지죠. 실제로 우리 한국의 자살의 데이터는 30대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60대가 70대가 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슴 아픈 결과를 보입니다. 그것의 제일 중요한 요인은 무망감인데요. 번아웃은 무망감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해지기 전에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들은 뭐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좋아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즐거움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맛이 예전보다 없을 때, 좋아하는 운동을 했는데도 예전보다 즐겁지 않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을 때, 이 신호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번아웃 현상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20, 30대, 즉 MZ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번아웃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는 커리어를 쌓아가는 20, 30대에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감정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성장감이죠. 저도 과거에 어떤 일에 서툴다 보니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받으면서 성장감, 성취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이 성장감은 아직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지 못하면서도 결국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감은 제가 누구를 통해서 보통 느꼈을까요? 저의 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선배 세대의 말과 눈길이었겠죠. 그래, 아직은 부족하지만 잘 늘고 있어 라고 하는 성장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선배 세대가 내가 일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결과 위주로만 평가하는 그 시스템이 자이든 타이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일에 대한 중간 피드백이 전혀 없이 그냥 결과만 듣는 것. 이 결과 위주로 평가하는 시스템에서는 어렵고 재미없는 일을 버텨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오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결과 위주로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가 스스로에게 피드백 줄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스스로 나에게 내가 나아진다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면서 그것 자체로 뇌가 보상받았을 때, 그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도 하기 싫은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주방을 청소해야 될 때도 있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연관성 높은 다른 많은 일들은 아닌 것들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 없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성취감 느끼기는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사회 초년병에게 번아웃이 오는 큰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 현상은 더 강하게 일어나죠. 바로 불행한 선배를 보면서 번아웃이 온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직장도 아니고요, 내가 오래 다닐 그런 회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워라밸이 무너진 선배, 불행한 선배들을 보면서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먹은 그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결국 미래에 저 모습이 돼서 불행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 강의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리더인데 불행한 선배, 워라밸이 무너진 선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내가 리더로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하는 경고지요. 그런 선배는 어떤 후배도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팀에 들어온 후배들이 유난히 좀 빨리 지쳐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자신의 행동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일과 삶에 제대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선배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스스로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셔야만 나의 후배 세대들이 직무에 대한 열의를 좀 더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고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번아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역으로 그분께 다른 질문 하나를 되돌려 드립니다. 번아웃에 빠지면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뭘 하셨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유난히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유난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늘 누군가와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적극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메신저 단체방에 쉴 새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거의 없다는 거죠.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죠. 외로움을 피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 번아웃이 오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더 타인들에게 의존하는데 그들과 먹고 떠드는 건 역시 사회적 노동입니다. 어쨌든 에너지는 소모되기 때문에 지쳐가고 그리고 다시 외로워지죠. 김정훈 박사는 바로 이 악순환을 꼬집는 말을 하신 거예요. 번아웃이 왔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소리를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공간과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신저든 전화든 누군가의 만남이든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나를 해방시키는 온전한 나 자신만의 시간, 바로 그게 있어야 번아웃을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심리적인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번아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번아웃은 일만 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 일이 아닌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밸런스를 맞출 때 바로 번아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심리학자인 저에게 많이들 물어보시죠. 교수님은 번아웃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있었죠. 왜 없겠습니까? 한 2년 전에 강하게 번아웃이 왔다는 걸 느낀 적이 있었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짜장면이 맛이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죠. 논문을 30페이지를 써서 굉장히 유명한 학회지 제출했는데 계속해서 70페이지의 심사 결과가 옵니다. 그 70을 계속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엉망진창인 논문을 제가 쓴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논문을 잘 쓰자라고 해서 계속 논문을 쓰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논문을 써가 나가는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고 에너지가 소진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능한 심리학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논문에 매달리면서 저는 단 한 번의 만족감, 성취감, 성장감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장감, 성취감을 어디에서 꾸어와야 되죠. 다른 분야의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심리학 연구자로서 벌써 수십 년 활동을 했으니 이제 심리학자로서의 성장감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결코 완성됐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은 이제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분야, 즉 초보자가 될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합니다. 내가 직업으로 삼은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한 일들을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 예술, 취미, 레저, 내 생계나 직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에 대한 공부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타인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그런 분야이면서 내가 스스로 하는데 조금만 해도 무언가 늘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저에게는 바로 재작년에 했던 붓글씨와 같은 거죠. 이게 일이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요. 우리 뇌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런 행동들에서 얻는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들이 결국 내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한쪽에서 느낀 감정을 다른 곳으로 전염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오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때 진짜로 내 삶에 필요한 워라밸이 더 용이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워라밸을 일과 가정만의 균형,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대단히 제한적인 생각입니다. 나라는 테이블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그 다리가 일과 가정밖에 없다. 그러면 자꾸 넘어지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일과 가정 아닌 다른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다리가 있으면 사실은 하나가 좀 약해도 혹은 다른 하나가 좀 짧아도 테이블 자체가 그렇게 쉽게 무너내리지 않겠죠. 그걸 취미라고 부를 때도 있고 레저라고 부를 때도 있고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분야의 공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번아웃이 오는 분들의 대부분이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잘하는 분들, 상당 수준으로 자기 일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조금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번아웃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인간은 의지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하거나 훌륭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핵심은 뇌를 살짝 속여야 된다는 겁니다. 팬데믹 시대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계시죠. 특히 집에서 일한다. 발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죠. 집에서 공부한다. 집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했던 그런 행위들을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흥미도 떨어지고 그걸 시키는 분들의 입장에선 내가 지켜볼 수 없으니 또 불안하고. 그런데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서도 집에서 해야 될 일들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개념으로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라밸은요,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열심히 할수록 라이프, 나의 일상적인 삶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라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고 양쪽에서 다 무너지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훨씬 더 연결적인 개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월화몬, 즉 워크와 라이프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자율적으로 일하고 가용한 시간을 통해서 또 나의 라이프의 퀄리티를 올리기는 가정과 직장은 서로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확실히 일하고 확실히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심리적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경계선을 위해선 단순히 결심이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핵심은 우리의 뇌를 살짝 속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넛지라고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비법을 먼저 공개해드리기 전에 정체불명의 말 하나를 좀 바로잡고 싶어요. 바로 이 재택근무란 말입니다. 원격 근무입니다. 재택근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서로 어느 정도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면 집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죠. 근데 참 말이라는 게 무서워요. 재택근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면서 집에서 일해야 되고 다른 곳에서 접속을 하면 마치 근무지를 이탈한 것 같은, 그러니까 핀잔을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재택근무가 아니라 원격근무가 맞습니다. 어디에서든 일 잘할 수 있는 5가지의 비법 공개해드립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암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출근한다는 건 일터로 입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터로 입장한 것처럼 나의 뇌도 심리적으로 입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뇌는 참 재밌어요. 그 공간에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SNS를 하고 있었다, 그 창을 밑으로 내렸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프로그램을 종료하시고 잠시라도 방 바깥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셔야 이제 일을 하실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회사에서 쓰던 아이디 카드를 장난삼아 긁고 들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으시죠? 하지만 이런 가벼운 행동 몇 가지가 우리 뇌에게 아주 긍정적인 착각적 암시를 줍니다. 바로 나는 일터로 입장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원격 근무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세입니다. 우리가 자세를 바로 해, 이런 얘기하죠. 어떨 때 이런 얘기 하나요? 내 얘기에 경청하게 만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원격 근무 자세는 어떤지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겠죠. 직장에서의 자세와 얼마나 다른가. 일단 다리 하나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자세부터 먼저 바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글을 읽을 땐 차렷 자세와 같은 약간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자세를 취하고 읽게 되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요, 이거를 볼 때 내가 좀 느슨한 마음이 필요하겠다, 소파에 가서 거의 눕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홈 오피스 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곳에서 일해야 될 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가? 똑같이 입어야만 할까요? 혹은 집에서 입는 것처럼 그냥 아주 편한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온라인 회의를 할 때 상의는 신경을 쓰죠. 남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재밌게도 나의 몸은 하의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내가 청바지를 입고 있다면 나는 어딘가에 놀러 가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오피스에서 입었던 바지를 입었다면 좀 더 일을 할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양말을 신고 있느냐 신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집중도도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납니다. 나는 어떻게 입어야 효율을 낼 수 있느냐,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 화면을 향한 나의 눈의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 각도는 자세와도 상당 부분 연동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각도를 실제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무의식 중에 잘 맞춰왔었어요. 어떤 내용을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하기 원하신다면 내가 내려다보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면 자세를 낮춰서 올려다 봐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연구들에서 이 효과가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나 자세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제품에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격 근무를 잘하는 네 번째 방법, 바로 쓰기와 타이핑입니다. 즉, 펜과 키보드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키보드는 빠르고 펜은 느립니다. 빠르면 무조건 좋을까요? 아니죠. 느린 도구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수도 있고 빠른 도구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각각 따로 있다는 거예요. 쓴다는 건 내가 속도가 빠르지 않은 입력 도구를 가지고 그 내용을 듣고 있다는 거죠.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걸 우리가 요약이라고 부르죠.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브리핑을 들을 때 펜을 들고 있는 사람은 핵심을 적기가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핵심이 언제나 중요한 건 아니죠. 자질구레한 내용까지도 많이 남겨서 그때 이런 게 있었네? 그런데 지금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네? 연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땐 키보드로 정리된 내용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회의에서 핵심으로 갈 것인가? 이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근거를 많이 남기는 것으로 갈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녹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원격 근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오프라인 회의할 때 회의 끝나고 나와서 야, 그때 그 사람 무슨 얘기했지?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저도 느끼지만 나중에 슬쩍을 펼쳐봤을 땐 글은 많은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글은 한 번 거쳐간 내 생각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말은 나의 정서나 느낌, 평가를 완전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회의에서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죠. 이제 나만의 생생한 기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로 내서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녹음하고 나중에 그걸 들어보면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것들이 복원되고 요약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 위치, 각도, 키보드와 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뭘까요? 미세한 차이를 몸이 잘 반영해서 우리의 생각에 입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우리가 섬세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자율성입니다. 스스로 일하고 역동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일을 가장 자율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나만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장으로 쓰는 일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으로서의 로그는 매일매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나의 일에 점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옷 입었고 몇 시에 일했고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 저는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와 일을 참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기도 하죠. 재밌게도 일이 잘 될 때와 잘 되지 않았을 때의 공통적인 패턴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저는 그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만으로도 일을 잘할 수 있거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이 설계되죠. 인간은 의지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하거나 훌륭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패턴들을 알기 시작하고 같은 노력으로 훨씬 더 큰 결과의 차이를, 긍정적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최소한 필요하죠. 사소하게라도 일한다고 나에게 암시를 줘야 됩니다.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눈의 각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키보드와 볼펜 사용법도 분류해 볼 필요가 있죠. 녹음기를 잘 써야 되죠. 원격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자네 지금 어딘가? 그걸 왜 묻죠? 이 회의에 얼마나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추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핀잔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구속감을 느끼게 되겠죠. 야, 우리 부장님한테 핀잔 받기 싫어 라고 하면서 굳이 먼 시간을 소비해서 집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학생일 때는 어떤 대학에 진학할까? 어떤 전공을 택해야 할까? 혹은 대학에 진학할까 말까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성인이 돼서는 그게 평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죠. 바로 직업이나 직장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인생의 큰 결정 뒤에는 엄청난 변화가 따른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따라오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 걸까요? 지금 공부하는 제 전공이 정말 나한테 맞는 걸까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직업, 이 직장, 혹은 이 전공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한 여러분들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저에게 맞는 일일까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시는 고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친구분들과 나누는 카톡만 떠올려봐도 그렇지 않나요? 야, 나 이 일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야, 이런 내 적성이 아니야. 때려쳐야겠어. 나 이거 공부해서 사회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나한테 맞는 적성은 평생 가도 찾기 힘들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적성은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한 몇 개의 검사로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알아가야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인류의 99%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으며, 그리고 그걸 고민해볼 기회조차도 부여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렵하고 채집하던 원시 수렵 상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회는 불과 200년 전까지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신분제 사회라는 말 자체가 나에게 맞는 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분에 맞게 사전에 정해진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으니까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는 뭐가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한 기간은 불과 20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류 최초로 이 적성이라는 걸 처음 찾아보는 세대가 됐으니 어찌 보면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죠.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일을 할 때의 열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인가? 나에게 어떤 일이 맞느냐는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일단 시작을 어떤 일이든 하면서 열정과 몰입이 계속해서 슬슬 나오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한테 완전히 딱 들어맞는 일을 찾아야만 열정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최근에 이런 두 유형의 분들을 기본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전자를 개발 이론가, 영어로 develop theorist라고 하죠. 후자를 적합 이론가, feed theorist라고 합니다. 이론가, theorist라고 하니까 무슨 철학자 같다고요? 과학자 같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방식의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누가 맞는 쪽이고,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몇 해 전에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패트리샤 체인 박사는 대학원 재학 시절 쓴 논문을 통해 한 사람이 두 종류의 관점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피티어리스트들은 경력 초반에 자신이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딱 들어맞는 일을 찾을 수 있게끔 자주 직무나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만 결국 최적의 일을 찾고 몰입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일단 먼저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일의 종류보다는 조직과 혹은 사회가 보이는 존경과 감사에 그런 가치를 두고 실제로도 민감하다는 거예요. 전자, 즉 피티어리스트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이고요. 후자인 디벨롭 디어리스트는 그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여정에서 자기의 적성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과 그 범위가 상당히 넓게 포진돼 있어서 꽤 넓은 영역의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건요, 이 두 그룹을 장기적으로 추적한 결과 자기의 직업의 행복감을 느끼고 실제로 우수하게 일을 해내는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리는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타입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죠. 수명이 늘어나서 130, 140 혹은 심지어 그것보다도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회가 예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예전엔 최종 목적지인 영어로 destination이었다면 이제는 여정, 영어로 journey가 된 거예요. 이젠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아는 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딱 맞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열정이 생기는 타입인지,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열정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타입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맞는 무언가를 찾았을 때에 그때에만 열정을 찾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일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아주 좋거나 아주 싫거나
아니면 아주 훌륭하거나 아주 엉망이거나 이렇게 큰 편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일이 딱 맞아야 열정이 생기는 타입이다 그러면 안 맞는다 싶으면 일의 종류를 최대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열정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일로 갑자기 전업을 한다든가 하던 일을 완전히 바꾸는 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죠. 왜냐? 내가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는 뜻은 기존의 노하우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한 경험을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직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슬슬 이게 궁금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딱 맞는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fit, 그리고 일을 하면서 열정을 키우는 develop,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후자, 즉 develop theorist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develop theorist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해봤는데 상담 심리학이 아니네? 그런데 이쪽에 인지 심리학이 있네?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죠. 인지 심리학 내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지각 혹은 감각 과정보단 그 이후에 벌어지는 판단, 의사결정, 이렇게 좀 더 다른 분야가 더 많네? 라고 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미세 조정해오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적성이라는 걸 생각하면 항상 딱 맞는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상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찾아 퇴사를 했다라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땐 훨씬 적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는 꽤 많은 fit theorist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이 fit과 develop이라고 하는 최근 심리학에서 나온 이런 패러다임 얘기를 저의 아주 절친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인 유한욱 박사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그래 맞아. ADHD로 판정받았던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수가 사실은 fit theorist일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을 가지게 됐어 라고 저에게 고마워해 주더군요. 요즘 내가 성인 ADHD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주위에 꽤 많으시더라고요. 당신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더 해당하는 아주 딱 맞는 일을 해야만 열정을 찾을 수 있는 fit theorist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나한테 맞는 일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특정 직업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분명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해서 향유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 일을 누리고 머무를 수 있는 것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심지어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쓴다. 심지어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도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여러분들은 그 일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답은 yes and no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까탈스럽게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과 행복의 확률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애는 음악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시킬까 해요. 그럼 제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그러면 음악 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음악을 하면 안 될까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음식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저의 대학 동기들은 경일이가 맛없다고 하면 상한 음식이다 라는 얘기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안 될까요? 음식 관련된 직업이죠. 다 좋아하니까요. 분명하게 까탈스럽게 좋은 것과 싫은 것이 확실히 나눠져야만 그게 바로 좋아함과 적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백종원 씨를 보세요. 저한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칼국수 2개인데요. 그분께서는 하나를 맛보시더니 천국을 맛봤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드시더니 이건 지옥이래요. 좋아하는 일을 다 거기서 범위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웬만큼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건 동호회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너무 하기 싫은데 잘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럴 때 흔히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일이 재밌다라는 건 상당 부분 환상에 가깝습니다. 저도요. 공부 안 재밌어요. 다만 그 결실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잠시 놓고 그 결과를 내가 달콤해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 그리고 견뎌보자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 주변의 어떤 친구들은 비즈니스를 잘해서 큰 돈을 버는데 거기서 큰 달콤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논문이나 좋은 책 혹은 좋은 강연을 해서 무언가 의미를 찾을 때 더 큰 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대기업의 임원분들을 부러워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거두는 결과의 달콤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달콤함과 좀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일, 공부 혹은 훈련, 힘든데도 잘 견딜까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죠.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맨 마지막에 달성해야 될 최종 종착지가 행복이 아니라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버텨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로서 행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짝 행복을 맛본 연구자가 내일의 그 재미없는 공부를 더 잘 견뎌내는 겁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죠. 작은 행복의 빈도를 높일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정말 달콤하다면 이제 양쪽 조건 모두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견뎌낼 수 있고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도 힘든데 결과가 좋아도 전혀 달콤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제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일 찾아보시라고요. 50대인 저도 제 적성에 이게 맞는 일인가 고민할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0대나 70대가 된다고 해서 그 대답을 완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저보다 나이가 적으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우고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 또 찾았다 싶으면 이게 완전한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바꿔주면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맞는 것 같다 싶다가도 혹시 조금 더 다른 방향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잡하게 생각해 나가는 과정. 우리는 성장하고 발달하고 그리고 더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그리고 점점 더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게 그리고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게 적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저와 함께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